안녕하세요. 1년의 악몽에서 깨어난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인생을 무슨 색깔에 비유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아직 헤쳐나가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시간이 어떤 빛깔로 반짝거리는 것 같나요? 저는 제 인생이 회색빛이라고 하고 싶네요. 어려서부터 제게는 당연히 챙겨야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3살 때 세상에 태어나고 고작 3년이 지났을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저는 7살이었고 지금도 언뜻 작은 동생을 안고 울고 있는 어머니와 베란다로 나가서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동생이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부모님은 동생을 데리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병원에 재활치료를 다녀야 했고 동생은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까지 언어 치료와 보행 연습을 해야 했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이미 동생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시절이 불행했던 건 아니었어요. 힘들고 눈물을 흘렸던 날이 많았지만 인생은 원래 힘든 거고 저희 가족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웃음을 찾아가려고 했죠. 그 시절 진짜 비극은 가정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을 진정 힘들게 만든 건 현실이 제 동생에게 삿대질을 할 때였어요. 동생은 보행과 일상적인 어느 정도의 대화가 가능했지만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걸을 때 뒤뚱거리고 상체와 하체 움직임이 연결되지 않아서 휘청거릴 때도 많았어요. 말도 어눌하고 뚝뚝 끊기는 문장을 구사했고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동생을 낯선 시선으로 보는 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고요? 그게 세상이 동생을 바라보는 그나마 호의적인 반응이었거든요. 동생과 손을 잡고 나가면 불규칙한 동생의 걸음걸이와 떨리는 손, 그리고 목소리 조절을 잘 못해서 간혹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내뱉지? 싶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는 제 동생을 가리키며 본인 곁에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저희 가족 귀에 들리기도 하고 동생과 자주 가던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하루는 거기서 애들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애들에게 제 동생과 놀지 말라고 하고 제게 동생을 데리고 놀이터에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답니다. 애들이 무서워한다고요. 거짓말 같죠? 불행히도 저희 가족이 실제로 겪은 일 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보다도 이런 일을 많이 겪은 부모님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손가락질과 저급한 말에 항의하기보다는 그저 무시하고 없는 일처럼 넘어가셨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을 보고 할 말 못할 말 분간 못하는 사람을 마주치면 상대가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참지 않고 달려가 말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동생이 그쪽한테 피해 준 거 있어요? 지금 피해는 그쪽이 개념 없이 뱉는 말이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빨리 제 동생한테 사과하세요. 얼른!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싸움닭이 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제가 어른 취급도 할 필요 없는 몰상식한 인간들에게 가서 따지면 그 인간들은 어린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다. 장애인 불구 모지리 소리 듣기 싫으면 동생 밖에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달려들었죠. 학교 애들하고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제가 일방적으로 패준 기억이 더 많네요. 제 동생 괴롭히고 놀리고 제게 애자 누나라는 말을 하는 애들을 말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잘 헤쳐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님도 동생을 위해 희생하며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살 거라고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 희생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해도 동생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동생이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부터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술을 드시는 날이 많아졌고 회사도 그만두시고 아예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자식들 얘기하는데 그걸 듣기가 너무 힘드셨대요. 내 아들은 일반 학교 생활도 못하고 나중에 커서 대학도 군대도 결혼도 남들이 다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아버지께서는 끝내 어머니의 부탁으로 병원에 다니셨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치료가 아무 소용도 없었나 봐요. 제가 학교에 가고 어머니는 일 나가시고 집에는 아버지와 동생만 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극심한 우울증과 비관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이쑤시개 같이 얇디 얇은 기둥으로 버티던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와르르 무너졌죠. 아버지 입간식에서 어머니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을 아버지를 붙들고 우시다가 졸도까지 하셨고 동생은 아버지의 죽음이 다 본인 탓이라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떠나시기 전 저희 가족에게 편지를 남기셨는데 거긴 미안하다는 말만 있었어요. 먼저 가서 혼자 저희를 키울 어머니께도 미안하고 제게는 동생 돌보느라 일찍 철들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동생에게는 그냥 모든 게 미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욕심에 네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젊은 시절 술을 입에 안 댔다면 담배를 안 피웠다면 고기를 줄였다면 더 일찍 너를 가졌다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지 않았을까. 매일 후회가 되고 미안해서 술로 잊을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이제는 술을 마셔도 그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며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가는 못난 아빠를 용서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다 힘든데 어떻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나. 정말 이렇게 도망치나 평생 우리를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고 미워할 거라고 다짐도 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후회할 정도로 어머니와 동생과 잘 살아 보일 거라고 아버지가 없어도 문제없이 살려고 정말 아둥바둥 살았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죽음 후 고향인 전라도를 떠나 서울로 이사를 했고 더 좁고 낡은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2개나 하셨고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졸로 회사 사무 보조 일을 하기도 했고 가게에 취직을 해서 장사도 하고 배달 일도 잠깐 했었어요. 나중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선택을 원망하며 살 거라고 했지만 어째 살면 살수록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씁쓸하고 비참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더 일해서 힘든 우리 엄마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고 싶었고 연애나 사회생활은 일찍이 포기하고 남는 시간은 가족들과 보냈죠. 그게 제 20대 시절이었네요. 그리고 그러다 제 남편, 평생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망한 제 남편을 만났죠. 제가 소속된 요양보호사 단체에서는 달에 몇 번씩 봉사활동을 했는데 저는 이미 삶이 봉사와 희생이라서 자주 나가진 못했어요. 그래도 나가서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돌보면 괜히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생각이 나서 애틋하기도 했고 독거노인 분들께 밑반찬을 보내드리는 봉사를 하면서 언젠가 내가 늙으면 누가 날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봉사단체 회원이었는데 남편의 첫인상은 좀 남루해 보였던 것 같아요. 무릎이 이렇게 나온 청바지에 색이 다 바랜 체크 남방에 더러운 운동화, 머리도 그냥 짧게 쳐낸 스타일에 멋을 냈다가 할 수 있는 점이 하나 없었죠. 그래도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스타일 때문에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겉모습만 봐서는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추측했거든요. 저처럼요. 근데 그 사람이 저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게요. 저희는 2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있는 집안의 장남이고 가업을 잇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본인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주부시고 아버지께서도 중소기업에서 20년이 넘게 일하고 계신다는 정도? 아, 여동생이 있는데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데 내년에 외국 지사로 발령이 날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남편이 일하고 있던 직원 30명 정도의 회사가 바로 본인 아버지의 회사라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가족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없었는데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저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 처음 시댁에 초대를 받고 간 날 시아버지께서는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큰 목소리로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귀를 울릴 정도로 컸는데 심지어 웃음도 많으셔서 시아버지와 좀 오래 있으면 귀가 먹먹해질 때도 있었죠. 또 참 세상이 좁은 게 저와 시아버지는 같은 고향 출신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원래 서울 분이셔서 사투리를 안 쓰셨지만 저희 친할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약간 사투리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서도 약간 그 사투리가 말버릇처럼 남아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제가 잠깐 작게 남편에게만 무슨 말을 하다가 중간에 근게라고 했거든요. 전라도 방언인데 그러니까라는 뜻이죠. 근데 시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지셔선 전라도에서 살았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맞다고 하니까 정확히 지역이 어디냐고 하셔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장흥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아버지께서는 동그래진 눈을 더 동그랗게 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장흥? 야, 거참 세상 좁다. 내가 장흥 사람 아니냐? 정말요? 웬만해서는 말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아유, 장흥을 왜 몰라? 얼마나 살기 좋은데. 허참, 우리 며느님하고 출신이 같다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야, 내가 오늘 며느님도 만나고 고향 사람도 만나서 아주 기분이 째진다 째져. 그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밤 12시까지 시아버지와 고향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쉴 새 없이 말을 했던 것 같네요. 솔직히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갔었거든요. 남편과 연애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대량으로 직접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어서 남편을 통해 저희 봉사단체에 보내시기도 했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남편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시어머니의 영향이고, 워낙 후원하는 단체가 많아서 명절이나 크리스마스만 되면 집에 그렇게 감사 인사하는 카드가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워낙 과묵하시고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말을 많으셔서 시아버지하고만 실컷 떠들고 왔네요. 근데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불친절하시거나 무심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반찬이나 국을 보시다가 뭐 더 줄까? 너무 맵진 않고 민수한테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들어서 좀 순하게 끓였는데 라고 하시던가 흥이 난 시아버지께서 취하셔서 연신 제 앞에 있는 술잔을 채워주시는 걸 보고 새아기 내일 아침에 힘들어 그만 줘 라고 하시며 아예 제 잔을 치워주시기도 하셨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제가 참 시댁을 잘 만났다 싶죠? 유능하고 호탕하신 시아버지와 그런 시아버지를 꽉 잡고 사시는 현명한 시어머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남편은 먼저 상견례 자리에 제 동생도 데리고 나오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제게 중요한 자리인 만큼 소중한 동생을 꼭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 반, 불안감 반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동생도 누나한테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아서 평소보다 더 말을 또렷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참 고마웠어요. 문영이랑 우리 사돈 총각이 사부인을 아주 쏙 닮았네요. 사돈 총각, 누나가 결혼한다니까 섭섭하지 않아요? 누나랑 사이가 여간 좋은 게 아니잖아. 괜찮아요. 섭섭하긴 한데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 누나가 행복하면 우리 사돈 총각도 행복하고 우리 사부인께서도 행복한 거죠. 사돈 총각이 마음이 참 예쁘네. 근데 섭섭할 필요 없어요. 달라지는 건 하나 없을 테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보다도 제 동생에게 이것저것 말을 많이 거셨고, 동생이 손으로 컵을 집다가 실수를 해서 쏟았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누구보다 빠르게 일어나셔서 동생 손을 닦아주시고 컵을 치워주셨어요. 그 모습만 봐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눈물이 나셨는지 몇 번씩이나 눈물을 삼키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제가 동생을 책임지느라 제 인생을 포기할까 걱정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몸이 불편한 동생을 걸림돌이나 흠이 아니라 소중한 며느리의 소중한 동생으로 대하는 시부모님을 만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시부모님과의 만남은 그저 다행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시부모님의 존재는 저희 가족에게 축복과도 같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며칠 후 남편이 의아한 말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와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나중에 댁에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도 그냥 인사치레겠거니 했는데 그게 진심이었다고 저희 가족의 초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죠. 물론 원하신다면 100번은 초대해서 모시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기엔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일단 시댁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크기의 건물이 낡아서 청소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냉한 기운과 습한 냄새가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초대를 기다리신다는 시아버지를 마냥 기다리게 만들 수 없어서 일단 어머니와 상의 후에 시아버지를 초대했죠. 그날 시아버지는 차를 마시고 저희 어머니와 결혼 준비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상의를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생각보다 이르게 가셔서 의아하기도 했고 대체 왜 우리 집을 궁금해 하셨을까 했는데 이틀 뒤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시부모님의 호출로 남편과 다시 시댁에 갔는데 거기서 시아버지께서 제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을 하셨어요. 문영아, 나랑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행여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사부인께서 너를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확인을 했으니 그에 대한 마땅한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널 불렀다. 안 그래도 민수한테 너 결혼하고 나면 남는 사부인하고 사돈 총각 걱정 많이 했다며. 그렇겠지. 평생 셋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았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걱정 좀 덜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사부인께서 사돈 총각하고 사는 집이 사돈 총각 다니는 병원하고도 멀고 환경도 살기 여러모로 편치가 않으니 내가 이사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아, 행여 거절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너 가족으로 들이면서 내가 꼭 사부인하고 사돈 총각한테 뭐든 해드려야겠으니까. 당연히 저는 그 제안에 말까지 더듬으면서 거절을 했죠. 그러실 필요 없다고. 나중에 제가 돈을 더 모아서 집을 구해드리면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완강하게 돈 모으면 그건 저 자신에게 쓰고 제가 결혼을 하고 지켜야 할 건 그냥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사는 것뿐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본인들의 호의를 그저 받기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절대 안 받는다고, 염치가 있으면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려고 하셨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의 승리였습니다. 제 결혼식을 앞두고 몇 달 전 저희 어머니와 동생은 시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24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앞으로 평생 가족으로 사는 만큼은 마음 편히 사셔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신혼집까지 구해주신다고 하셔서 신혼집까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합가해서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앞으로 함께 살면서 받은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도 안 하고 그러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후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남편과의 결혼은 마치 세상이 저를 작정하고 속이는 것 같았어요. 분명 나한테 이런 행복이 찾아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러다 하늘에서 누군가 속았지? 하고 이 행복을 뺏어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 제게 누구보다 강한 당신이 강하지 않아도 되게 옆에서 잘 지켜주겠다고 말했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둥바둥 오로지 누군가를 챙기고 나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던 일상이 아닌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한 그런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었죠. 물론 아무런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뒤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또 2년 뒤에 딸을 낳았는데 하늘은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걸 두고 보지 못했나 봐요. 축복 속에서 태어난 딸이 3살 때 발달 장애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옛날 제 동생이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와 같은 나이였죠. 그냥 남들보다 말이 느리고 행동이 느린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 몸속의 유전자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피하고 제 동생은 피할 수 없었던 그 유전자가 내 딸한테 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다시 저를 찾아온 비극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과거 제 동생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처럼 제 모든 걸 바쳐서 제 딸이 앞으로 겪을 혹독한 현실에 적응하고 최대한 상처를 안 받게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예전처럼 저와 어머니 단 둘이서 이겨내야 하는 게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와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조카들을 누구보다 예뻐하는 동생이 있었기에 더 용기를 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동생을 아꼈고요. 장애를 가진 형제를 둔 사람의 삶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기에 첫째가 걱정도 됐고 미안하기도 해서 동생에게 부모님의 온갖 관심과 사랑을 뺏겼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남편과 마음고생도 많이 했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남들보다도 더 거센 파도를 넘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터라 끄떡없다고 말이죠. 삶이 나한테 뭘 던져준다 한들 다 괜찮을 거라고요. 근데 이쯤 되면 삶이 저를 시험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제가 결혼을 하고 8년 뒤 저희 집에는 둘째가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다시 집안에 먹구름이 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심장마비가 오셔서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할 뻔했어요. 같이 회사에 있던 남편은 바로 시아버지를 쫓아 병원으로 갔고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어떻게든 잡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 도착하실 때쯤 이미 실신 직전이셨는데 그 시각 시아버지께서는 눈을 뜨지도 못하시고 사망 판정을 받으셨어요. 시아버지의 죽음은 시댁에는 물론이고 저희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어요. 동생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동생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나게 할 정도로 참 잘해주셨던 분이니까요. 그 모든 슬픔과 상실 속에서 시아버지의 죽음에 가장 고통받으신 분은 당연히 시어머니셨죠. 시어머니는 장례식 후에 급속도로 건강이 쇠약해지셨는데 마음의 병이
끝내 몸 안에서 또아리를 틀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지신 후 매일 편두통을 달고 사시던 시어머니께서 하루는 머리를 칼로 쪼개는 것 같은 통증을 받으시고 쓰러지셨는데 주방에서 애들 간식 준비해 두시다가 쓰러지신 걸 제가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거든요. 시어머니는 뇌종양으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수술이 가능한 양성 뇌종양이었고 의사는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데 제때 병원에 와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수술 후 행여 재발이나 전이 문제 때문에 암세포를 억제하는 치료를 하셔야 했는데 이때 합병증으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해지신 후에 면역력도 안 좋아지셨는데 합병증까지 오니 몸이 나만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합병증으로 간질 증세가 생겼던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몇 달은 시어머니와 한 방을 쓰면서 시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살짝 뒤척이셔도 잠에서 깨곤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근육 위축 때문에 종종 걷다가 넘어지실 때도 있어서 얼굴이나 팔, 다리를 다치신 적도 잦았어요. 병원도 자주 갔기에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병원까지 가는 길을 다 외웠을 거예요.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초등학교 입학한 첫째에게도 관심을 줘야 했고 둘째를 돌봐야 했는데 또 간간히 친정에 가서 어머니와 동생이 잘 지내나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였기에 아마 그맘때쯤이 제 인생에 있어서 몸이 10개, 20개여도 모자라던 시기였을 겁니다. 물론 제가 한 만큼 남편도 고생을 했죠. 남편은 그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회사를 관리하느라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9시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을 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회사를 그저 물려받아서 대충 굴릴 수 없다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만족하실 정도로 잘 경영할 거라고 어깨에 맨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시어머니와 애들을 제게 맡긴 걸 미안해했어요. 퇴근하면 제가 쉴 수 있게 첫째 숙제를 도와주고 학교 갈 준비와 잘 준비, 그리고 둘째에게는 늘 둘째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어줬죠. 당장 근육 위축과 마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하루에 두세 번씩 순환 잘 되시라고 마사지를 배워서 몸을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나서 뒤돌면 애들이 기다리고 있고 첫째 학교 문제 해결하고 나면 앞으로 둘째가 다닐 특수학교 입학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그 시기를 넘겼다는 게 안 믿겨질 정도였습니다. 저도 남편도 하루에 많아도 5시간을 채 자지 못하고 몇 년을 살았지만 그렇게 고생을 한 만큼 충족되는 행복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있고 서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네요. 근데 점점 저조차도 감당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탓일까요? 남편의 다짐과 마음처럼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어요. 경영난에 시달렸고 몇 번의 직원 감축과 투자자들과 자금 문제로 고생도 했었어요. 그때는 어쩌면 남편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면서 빈속에 매일 술만 마시니 살도 점점 빠졌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해졌거든요. 그때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는데 그 마음이 어느새 분노와 미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 15년 차. 참 세월 빠르죠. 그만큼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만큼 충격적인 일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회사에서 잤다는데 그런 날이 줄어들긴커녕 일주일 내내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뭄에 콩나듯 집에 들어오면 남편의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첫째가 오랜만에 만난 아빠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고 같이 전투기 모형을 만들자고 하면 남편은 아빠 피곤해 라는 말만 하고 방 안에 쏙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죠. 한 번은 둘째가 책을 들고 남편이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까지 질렀어요. 아빠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이걸 못 알아먹어? 이제 이 정도는 알아먹을 수 있잖아. 충격적이었죠. 애들에게 단 한 번도, 아니, 집에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요새 일이 잘 안 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둘째에게 저딴 소리까지 내뱉다니. 제가 둘째를 방으로 보낸 뒤 남편에게 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니까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왜 집에 안 들어온 줄 알아? 회사? 그래, 일이 많긴 하지. 근데 너랑 애들 보기 싫어서 안 들어오는 거야. 특히 우영이 쟤 가끔은 제가 내 딸이 맞나 의문이 들기까지 해. 어떻게 나한테서 저런 애가 나올 수가 있어? 왜 내 유전자는 싸그리 사라지고 당신한테 있던 그 열등한 유전자만 남아서 저 모양이 됐냐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뺨을 쳤습니다. 한 번 치고 돌아간 얼굴을 또다시 쳤어요. 맞은 게 억울했던 걸까요? 아니면 맞은 뺨이 아파서 그런 걸까요? 남편이 울더라고요. 지가 내뱉은 말로 저나 아이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줘놓고 지가 웁디다. 그때는 마치 본인이 상처받은 피해자 마냥 우는 남편을 보고 화가 너무 났어요. 아파? 고작 뺨 2대 맞은 걸로 눈물 질질 짜는 인간이 본인 입에서는 칼날 같은 말이 튀어나와서 지 아내나 딸을 난도질해? 너는 울 자격도 없어,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 우영이를 두고 그딴 소리를 해? 그날부터 확실히 저와 남편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늘었고 서로 입만 열면 다 싸움으로 이어지니까 아예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무시하기 바빴죠. 그리고 남편은 넘으면 안 되는 강까지 건너고 말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 남편의 노트북이 켜진 채 있는 거예요. 화면을 끄려고 하는데 화면에 메신저 창이 하나 켜 있더라고요. 쉴 새 없이 메시지가 오는데 그 내용과 상대방의 이름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상대방의 이름은 우리 자기라고 저장되어 있었고 보내는 내용들은 모두 낯간지럽고 노골적인 내용들 뿐이었어요. 남편이 우리 자기라고 저장되어 있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날 저는 남편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때리며 물었죠. 대체 언제부터냐고, 제정신이냐고, 정녕 나를 분통 터지게 해서 죽이고 싶냐고 울부짖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맞아 뒤로 점점 밀려나면서도 단 한마디의 변명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제 풀에 지쳐 떨어졌지만 며칠 후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제 분노에 불이 붙었어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침대에 들어놓은 인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나 여자 생겼어. 당신이 그날 노트북 메신저에서 본 그 여자 맞아. 이 집 구석에서는 내 마음 하나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당신한테 미안한데 나 진짜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턱 막혀. 애들도 애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날 너무 힘들게 하고 어머니도 매일 편찮으신 거 보고 사는 것도 미치겠어. 나 이제는 아버지 회사도 그냥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문영아, 나 좀 놔주라. 어? 제발 나 새 출발할 수 있게 나 좀 놔줘. 내가 위자료도 집도 너 원하는 거, 너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이제 너 싫다는 나 떠나서 새 출발해라. 그게 서로한테 좋아. 그때 저는 술 취해 늘어져서 어눌한 발음으로 제게 이혼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고 말문이 막히기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비참한데 당장 입을 열면 나한테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하는 남편에게 매달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참 남편을 보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당장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를 믿고 계신 시어머니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 손길이 필요 없는 날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남자를 믿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정신이 정말 어질어질할 정도로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됐죠. 근데 당장 새 출발을 앞둔 인간은 그새를 못 참겠나 보더라고요. 아예 본인이 만나는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싸그리 말살시켜야 속이 시원했나 봐요. 남편이 10살도 넘게 어려 보이는 여자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안 섰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잡고 있는 손을 봤을 땐 행여 애들이 이걸 볼까 무서워서 쫓기는 사람 마냥 애들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지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분간도 못하는 인간들을 보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느꼈어요. 눈을 꽉 감았다 뜨면 눈앞에 인간들이 신기루 마냥 사라질까 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피가 차게 식다 못해 꽁꽁 얼어붙는 걸 느끼며 입을 열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래 진짜? 제가 지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께서도 방에서 나오셨고 애들 방에서는 둘째가 큰 소리에 놀라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옆에 있는 여자의 손을 더 꽉 잡고 말하더군요. 당신이 날 너무 기다리게 하잖아. 이래야 당신이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당신이나 내 시간 아끼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 고맙다, 고마워. 바람나서 나하고 우리 애들 버려줘서 고맙다, 이 자식아. 나도 이제 필요 없어. 당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힘들 때 내팽겨치는 인간 말종 필요 없다고. 나나 애들이나 차라리 당신 같은 쓰레기 곁에서 멀어지는 게 낫겠어. 저는 남편에게 인간 말종, 쓰레기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시에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어요. 휴지꽉, 분무기, 메모장, 책이 제 손에 잡혀서 곧장 남편에게 날아갔고 남편은 그 모든 걸 몸으로 맞으면서도 그 여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울분에 차게 만들었지만 그때는 남편보다도 시어머니께 더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그때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저 사람은 아들이고 저는 며느리라도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병수발까지 들었던 제 편을 조금이라도 들면서 남편에게 화를 내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애들 앞에서 추태 보일 바에는 차라리 헤어져라. 안 그래도 나 니들 매일같이 싸우는 꼴 두고 볼 수가 없었어. 하루 왼종일 얼굴만 보면 아주 원수처럼 달려들어서 우다다 싸우니 내가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잖아. 문영이 너 어차피 너랑 살기 싫다는 남자 붙잡지 말고 그냥 이혼하고 나가서 애들이랑 살아라. 네가 필요한 만큼 위자료 주고 집도 얻어줄 테니까 더는 내 머리 아프게 만들 일 만들지 말고 나가. 그래도 네 돌아가신 시아버지 뜻이 있으니 사부인하고 사돈총각 사는 아파트도 그대로 두마. 그건 내가 아니라 네 시아버지가 한 약속이니 제발 더는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도 말고 정리해. 니들이 정리 안 하면 내가 아예 이 집을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할 테니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건가요? 그 굽어진 팔 안에 장장 10여 년을 함께 살며 같은 슬픔을 나누고 위로했던 며느리는 없는 걸까요? 이제 이 집안에 제 편은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집안의 일원이었다는 게 모두 큰 착각이고 꿈 같더라고요. 나 싫다는 곳에 더 붙어 있어봤자 뭐합니까?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택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다 진짜 내 가족, 그리고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하자고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아이들과 살 집은 시어머니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정집에서 가까운 동네로 아파트로 구해주셨어요. 집이 구해지는 대로
이혼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시댁에서 아이들과 나왔는데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한 날부터 시댁에는 안 들어와서 작별 인사를 할 기회조차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이사를 나가는 날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짐을 빼고 마지막으로 그 집 현관문 문지방을 밟을 때도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안 했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집과 위자료, 어머니와 제 동생이 살 집까지 있었지만 제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속빈 강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와 저희와 어머니를 두고 도망치셨던 때처럼 나를 버린 인간들을 잊고 보란 듯이 잘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최선이었어요. 이혼을 하고 1년을 간헐적으로 치솟는 억울함과 서운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울고 웃고 제 인생을 살면서도 종종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의문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고요. 마치 이혼이 제게 끝나지 않는 저주를 내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1년 뒤 한 통의 편지로 풀리게 됐어요. 처음 보는 발신지 주소가 찍혀있는 그 편지에는 발신인 자리에 저희 시어머니 이름 석자가 떡하니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구해주신 집이기에 물론 집 주소를 알고 계셨겠지만 왜 이제 와서 편지를 보내신 걸까 의아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괜히 왜 이제야 잘 사는 사람 속을 이제 와서 다시 휘젓나 하는 생각에 편지를 받고도 며칠 읽어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뭐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편지를 뜯어 열었는데 거기에는 총 5장이 되는 편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2장은 시어머니께서 제게 보내는 거였고 나머지 석 장은 남편이 저와 애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언제나 고맙고 미안한 문영이 보거라. 늘 네 생각만 하면 난 가슴이 먹먹해진다. 마지막에 널 그렇게 떠나보낸 걸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때는 그게 널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는 보내선 안 됐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을 전화를 들었다가 놓는다. 너한테 나나 민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배신자겠지. 지난 1년 동안 원망을 많이 했을 거다. 그럴 수밖에. 그렇게 돈만 쥐어주고 내쫓았으니 나나 민수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니? 근데 문영아, 우리는 진실로 그게 널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몇 번을 읽어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혼을 하기 몇 달 전 남편은 최장한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사업이 무너지면서 그저 몸과 마음도 무너져서 건강에도 이상이 온 거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췌장암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고 병원에서도 조금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해요. 앞으로 반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생명 연장의 개념이지 완치는 없을 확률이 높다고요. 남편은 당장 전화 시어머니께 말하고 어떻게 되든 치료를 받을 생각도 했지만 도저히 제게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저는 이미 첫째와 장애가 있는 둘째를 키우고 있었고 몇 년 동안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었기에 본인까지 제게 짐이 될 수 없었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차라리 회사를 접고 어디 시골로 내려가서 가족들 틈에서 생을 정리하자고 거기서 남은 인생을 살자고 했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저를 놔줘야 한다고. 그리고 애들에게 아픈 아빠의 모습을 더는 보이고 싶지 않다고.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저와 이혼을 해서라도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속인 겁니다. 남편은 외박을 하는 동안 병원에서 조금의 치료를 받아왔던 거고
동시에 제가 본인에게 정을 뗄 수 있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폈다고 했던 마지막 순간에는 시어머니께서도 거기에 장단을 맞추신 거고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밝히며 지난주 췌장암 투병을 하던 남편이 끝내 병원에서 숨을 거뒀고 남편이 원하던 대로 가족들끼리 정말 조촐하게 장례식을 치른 뒤 제게 모든 걸 밝힐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민수의 마지막 순간에 널 부를까 했지만 민수가 울면서 그러더라. 너 나 애들을 보면 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나마 놓아가던 생에 대한 미련을 다시 잡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널 부르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끝까지 비겁하고 겁쟁이 아들을 둔 애미로서 그리고 또 네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받을 용기가 없던 이 시애미로서 미안하다. 2페이지를 꽉 채운 시어머니 편지를 몇 번이고 읽고 저는 홀린 듯 남편이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제게 쓴 편지를 읽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1년 동안 저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문영이 너는 분명 가망이 없다고 해도 내가 아프다면 끝까지 날 살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을 거야. 지금까지 네 동생에게, 우리 우영이에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한 것처럼 난 도저히 평생 그렇게 본인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고 네 몸을 갈아서 가족을 보살피며 산 너한테 나까지 책임져 달라고 할 수 없었어. 누구보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잘 아니까. 어떻게 내 병수발까지 들어달라고 아픈 내 곁을 지켜달라고 할 수 있었겠어. 그 어떤 말로 아픈 나를 두고 네 인생을 살고 남은 우리 애들만 생각하라는 말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랬어. 네가 날 미워하고 날 증오해야만 그래야만 내 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 평생 나와 내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해준 네가 마지막으로 보인 모습이 고작 이혼해달라 떼쓰는 쓰레기 같은 모습이었다는 게. 하지만 나약하고 병들어가면서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까지 병들게 만드는 모습보다 차라리 너와 애들에게 쓰레기로 남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 참 못났지? 죽어서도 너와 애들에게 미움받으면 정말 이번 생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로 어떻게든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애들에게 보내는 사과의 메시지와 언제까지나 아빠가 사랑하고 늘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며 너희는 영원한 아빠의 왕자님이고 공주님이라는 말들이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석 장의 편지지 중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내 사랑하는 현우, 우영이 엄마, 내 사랑하는 문영아, 다음 생에는 이번보다 더 일찍 너를 만나고 싶어. 더 일찍 만나서 조금이라도 네가 져야 할 삶의 무게나 겪을 고통을 내가 덜어오고 싶어. 그러니까 문영아, 부디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하고 다음 생에도 꼭 나 만나줘. 그때는 이렇게 일찍 너를 떠나지 않을게. 다음 생에는 네가 눈 감는 날보다 딱 하루만 더 살다가 눈 감을게. 사랑해 문영아. 사랑한다. 현우, 우영 엄마. 정말 텅 빈 강정이었던 건 이혼 전 제 인생이 아니라 이혼 후 1년 동안 배신감에 치를 떨며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제가 누리고 산 건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짓말로 연기까지 해가며 정을 떼서 저를 내보냈기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남편의 말대로 제가 이혼하지 않고 시댁에 남았다면 저는 애들과 시어머니, 남편까지 4명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지고 살아야 했겠죠.
제게는 그게 당연하니까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지 주소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인지 아니면 남편이 죽고 나서인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봉투에 적힌 주소지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을 땐 거의 몇 년 만에 만나는 의외의 인물을 마주치기도 했어요. 바로 외국에 나갔던 시누이였죠. 나중에 듣기로는 시누이는 제가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시누이가 열어준 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모습보다도 더 마른 몸의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울면서 원망 어린 말만 쏟아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어떻게? 제가, 제가 지난 1년을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데 어머님 욕도 많이 하고 그 사람 욕도 엄청 했는데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어떻게? 나중에 저 죽고 그 사람 만나면 전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요? 시어머니는 가는 팔로 저를 얼싸안고 제 등을 연신 쓰다듬어 주시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민수는 너 안 미워한다. 민수는 네 마음 다 안다라고 하시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 후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남편이 있는 납골당 위치를 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키가 컸던 사람이 한 품에 안길 만한 유골함 안에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영정사진과 저와 애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있는 걸 보고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미련한 사람, 바보같이 왜 그랬어 왜? 왜 그렇게 날 보내고 이렇게 혼자 외롭게 있어? 라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아이들도 제 손을 잡고 울고 저는 그날 애들에게 아빠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본인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했죠.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냈다는 죄책감과 허무함 때문에 한동안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근데 아마 남편이 이런 걸 걱정했기에 절 그렇게 놔줬던 거겠죠. 본인이 아프고 본인이 떠나면 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잘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명절 시누이와 애들과 함께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남편의 납골당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남편 덕분이라고요. 남편을 만나 시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부모님으로 인해 내 가족이 도움을 받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이 없다면 저는 진작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떻게든 제가 행복했으면 해서 외로운 마지막을 보냈던 남편이 제게 주고 간 남은 인생이 하루라도 헛되지 않고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서 저는 제 삶을 회색빛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제가 살아온 시간이 우중충하거나 우울해서 회색이라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타내는 깨끗하고 밝은 흰색과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는 법처럼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검은색, 이 둘이 합쳐져서 이루어내는 회색이라는 빛이 제 인생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둠이 올지 또 그 어둠을 잊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밝은 빛이 생겨날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게는 언제나 저를 지켜주는 남편이라는 밝디 밝은 빛이 있기에 어떤 어둠이 와도 두렵지 않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빛나는 추억을 만들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을 보내세요.